생명의 씨앗을 끊으러 갔던 그날,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깨가 무거운 가장이었다. 새벽별을 보며 출근해 달빛을 벗삼아 퇴근하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빠 하고 달려나오는 새 아이의 해맑은 미소는 내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유일한 해독제였다. 빠듯한 월급 봉투를 쪼개고 또 쪼개어 살림을 꾸려야 했기에 내 양복 한 벌 제대로 사입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하지만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과 철마다 바뀌는 운동화를 볼 때면 나는 달아빠진 구두 뒤축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이자 기쁨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 아내인 선미는 생활력이 강하다 못해 억척스러운 사람이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드세진 성격은 이해했지만 밤마다 나를 들들 볶는 잔소리는 때로 감당하기 버거웠다. 특히 막내가 기저귀를 떼자마자 아내는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넷째 불가론을 살파하기 시작했다. 여보, 실수라도 넷째 생기면 우리 다 죽어. 당신 월급으로 애 넷을 어떻게 감당해. 당장 병원 가서 묶어와. 아내의 성화는 집요했다. 사실 나 역시 더 이상의 자녀 계획은 없었기에 아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받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나는 쫓기듯 비뇨기과를 가섰다. 남자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상실감이 없지는 않았으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나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바탕화면에 설정된 우리 삼남매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첫째의 의젓한 눈매, 둘째의 장난기 어린 입술, 막내의 통통한 볼살. 나를 닮아 눈이 작다며 투덜대던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피식 웃음이 났다. 이 녀석들을 위해서라면 내 몸 하나쯤 희생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김철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나는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켰다. 진료실 안은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의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차트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수술이 아프지는 않은지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따위의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트를 보던 의사의 표정이 어딘가 기묘했다. 통상적인 환자를 대하는 사무적인 눈빛도 중병을 선고해야 하는 의사의 무거운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대낮에 귀신이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한 자의 순수한 당혹감이었다. 선생님, 수술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요? 제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요. 내 물음에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다. 환자분, 수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야기 다 찼나요? 나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되물었다. 수술할 필요가 없다니. 아내가 알면 당장이라도 병원을 뒤집어 엎을 소리였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차트 한 장을 내 쪽으로 돌렸다. 검사 결과 환자분은 무정자증입니다. 그것도 후천적인 요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정관이 형성되지 않은 케이스예요. 정자증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환자분의 신체 구조상 정자가 생성되어 배출되는 통로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라는 겁니다. 순간 진료실의 백색 소음이 뚝 끊기며 세상이 진공 상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되어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었다. 선천적 무정자증. 태어날 때부터 임신이 불가능한 몸. 그 단어들이 뇌리를 맴돌다 쾅 하고 충돌했다.
선생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요. 토끼 같은 자식이 셋이나 있다고요? 나는 쥐어짜듯 소리쳤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내 반박의 의사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오진이라고 기계가 고장났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의학적으로 환자분은 자연 임신이 100% 불가능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혹시 친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꽃처럼 피워 키웠던 새 아이의 얼굴이 의사의 건조한 사형 선고와 겹쳐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의자의 발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바닥으로 고꾸라질 것만 같았다.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내 낡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키를 꽂을 수가 없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너무나도 찬란해서 내 처지가 더욱 암담하고 시리게 느껴졌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분만실 밖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 둘째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환희. 막내를 품에 안고 밤새 열을 내리려 애쓰던 그 습한 밤들. 그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훈장이자 자부심이었다. 내 뼈를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생명의 연장선들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만약 내 씨앗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면 지금 내 둥지에서 자라고 있는 저 새 아이의 혈관에는 도대체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핸들의 이마를 받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당당하고 때로는 나를 무능하다 타박하던 그 얼굴. 내가 야근과 특근에 시달리며 코피를 쏟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내 자식인 줄 알고 남의 자식들을 껴안고 뒹굴 때 속으로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까? 아니면 그녀조차 몰랐던 것일까? 아니, 모를 리가 없다. 3번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아이가 생겼다. 나와의 잠자리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던 시기에도 아이는 들어섰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건강한 탓이라며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며 바보처럼 좋아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나를 잠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배경화면 속 아이들이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 해맑은 미소가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메신저 앱을 열어 아내의 이름을 찾았다. 내 사랑 선미라고 저장된 이름이 역겨워 보였다. 키패드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저려왔다. 확인해야 했다. 이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혹은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선미야,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애들, 내 자식 맞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인생의 1막이 닫히고 잔혹한 2막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답장은 일이 사라지자마자 벼락처럼 날아왔다. 진실을 묻는 내 떨림에 돌아온 것은 위로도 해명도 아닌 날 선 비난의 칼날이었다. 미쳤어. 또 도졌네, 또 도졌어. 의처증도 병이라더니 이제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한 번만 더 끝단소리 짓거리면 내가 먼저 이혼 서류 들이밀 줄 아요.
스마트폰 액정 위로 쏟아지는 아내의 폭언들은 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청을 찢는 고함처럼 느껴졌다. 나는 차 안에서 멍하니 그 문자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드폰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보통의 아내라면 남편이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말에 놀라거나 걱정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지만 선미는 달랐다. 그녀는 내 고통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나를 공격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도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방식으로. 지난 10년, 아내는 불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항상 목소리를 높여 나를 제압하곤 했다. 내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때면 그녀는 언제나 나를 속 좁은 남자 혹은 의심 많은 환자로 몰아세웠다. 그때마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혹은 내가 정말 예민한 탓인가 싶어 꼬리를 내리곤 했다. 가스라이팅.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쓴다는 그 단어가 내 결혼 생활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비뇨기과 주차장에 쭈그리고 앉아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지만 그녀의 문자는 너무나도 당당해서 순간 내 기억조차 왜곡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죄 지은 자의 떨림은커녕 억울한 누명을 쓴 열사의 울분마저 느껴지는 그 태도에 나는 잠시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혹시 의사가 오진을 한 것은 아닐까? 차트가 바뀌었거나 기계가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 아내의 저토록 서슬퍼런 반응을 보니 오히려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지고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골목, 매일 저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던 우리 집 현관이 오늘따라 지옥문처럼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뿜어져 나올 듯 살기가 등등했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갔는지 집안은 적막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아내의 거친 숨소리만이 씩씩거리고 있었다.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아내의 고성이 날아들었다. 어떻게 애 셋 낳고 잘 사는 마누라한테 그런 끔찍한 문자를 보내. 당신 요즘 회사 일 힘들다고 하더니 스트레스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선미야, 화부터 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병원에서. 병원? 그 동네 돌팔이 의사 말 믿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산 세월이 10년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내는 내 말을 뚝 자르고 다다다 쏘아붙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몰아세웠다.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 연기력에 나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속아 무릎 꿇고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내 주머니 속에는 무정자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담긴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묵묵히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진, 아니 분노를 가장하여 공포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 눈동자. 내가 아무 말 없이 쳐다보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왜? 할 말 없으니까 쳐다보는 거야? 당장 그 병원 가서 따지자고.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고 멀쩡한 가정 파탄낸 그 의사놈 가만 안 둘 거야. 그녀는 당장이라도 옷을 챙겨 입고 나갈 기세였다. 저토록 당당한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말 내가 틀린 것일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희망 같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 차라리 내가 미친놈이고 의사가 돌팔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고 나는 아내에게 싹싹 빈 뒤 다시 그 평범하고 행복했던,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려도 좋았다. 하지만 주머니 속 진단서의 서늘한 감촉이 나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도박판에 주사위를 던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이었다. 그래, 당신 말대로 그 의사가 돌팔이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 나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의 고함 소리에 묻혀 살던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아내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일 당장 대학병원 예약할게. 거기서 다시 검사하고 아이들 셋 다 친자 확인 검사도 진행하자. 뭐? 친자 확인? 이 인간이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아내는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또다시 공격해왔다. 비겁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상처는 진실을 덮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야. 선미야, 잘 들어. 만약 대학병원 검사 결과 내가 틀렸고 아이들이 내 핏줄이 맞다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내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적금, 보험, 그리고 내 앞으로 나올 퇴직금까지 전부 내 명의로 돌려줄게.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 위자료도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나는 몸만 나갈 거야.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전 재산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방금까지 펄펄 뛰던 기세가 멈칫한 것이다. 그녀에게 돈은 언제나 신앙과도 같았으니까.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무정자층이 확실하고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면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때는 너 땡전 한 푼 없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위자료는커녕 내가 너를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10년 동안 나를 기만하고 내 인생을 도둑질한 대가 법정에서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지난 10년 내 뼈와 살을 깎아 바친 헌신의 대가가 고작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인내심의 한계이자 그녀를 향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연민의 끈이었다. 내 제안은 완벽했다. 그녀가 정말 떳떳하다면 억울함을 풀고 전 재산까지 챙길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당장 내일 아침 병원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자고 내 손을 잡아 끌어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말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잡아먹을 듯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을 깨물며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는 그녀의 모습. 그 침묵이, 그 회피가 나에게는 그 어떤 자백보다도 명확한 대답으로 다가왔다. 가슴 한구석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제발 아니라고, 당장 가자고 소리쳐 주길 바랐던 내 어리석은 미련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의 리스크와 우겨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말이 없어? 떳떳하다며? 의사가 돌팔이라며? 내 전 재산이 걸렸는데 왜 망사려? 내가 한 걸음 다가서자 아내가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한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범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한 사기꾼의 비굴한 민낯이었다. 돈 앞에서
인간의 본성은 그토록 투명하고 추악하게 드러나는 법이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아내의 기세는 빈탈털이 이혼이라는 조건 앞에서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고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 침묵은 긍정이었다. 내 핏줄이 아니라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끔찍한 긍정. 나는 차라리 그녀가 끝까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당장 병원으로 끌고 가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아내의 반응은 내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왜 말이 없어? 당장 내일 가자니까?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내 전 재산이 다 네 것이 된다는데 도대체 뭘 망설이는 거야? 나의 추궁에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거실을 감도는 무거운 정적 속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내 심장을 쪼아대듯 울려 퍼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보, 그게 말이 되냐? 그런 게 어딨어. 의사가 틀렸을 수도 있고 요즘 세상에 무슨... 말을 똑바로 해. 빙빙 돌리지 말고. 아니, 내 말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 술 마시다 보면 기억이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모르니까. 마치 시궁창에서 피어오르는 악취처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변명은 내 고막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다. 술? 기억이 안 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술? 실수? 야, 이 사람아, 한 번이면 실수라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술김에 딱 한 번 실수해서 아이가 생겼다고 쳐. 그런데 셋이야.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다 술 먹고 한 실수라고?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가 막히다 못해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아내는 내 서슬퍼런 일갈에 움찔하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그 눈물조차도 이제는 가증스러운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맨날 야근이다 출장이다 바빴잖아. 나 혼자 애 키우고 독수공방하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러다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러다 보면 필름도 끊기고 나도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실하지 않단 말이야.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아니잖아. 그녀의 논리는 파탄나 있었다. 외로워서 술을 마셨고 기억은 없지만 아이는 생겼다. 그것도 3번이나.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나를 철저히 지만하고 나를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닌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남의 자식을 키워주는 호구로 이용해 먹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저 남의 뻐꾸기 알을 품어 부화시키고 내 살점을 뜯어먹여 키우는 멍청한 둥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금 무너지면 저 뻔뻔한 여자에게 또다시 휘둘리게 될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그래서 애 아빠가 누군데? 몰라. 기억 안 난다니까. 기억이 안 나? 3번이나 임신을 했는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럼 애 셋 아빠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날이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당신이 너무 바쁘니까 아내는 끝까지 횡설소설하며 본질을 흐리려 했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의 뼈대는 너무나도 앙상하고 추악했다. 내가 밤낮 없이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며 벌어온 돈으로 그녀는 다른 수컷들과 희희낙낙하며 쾌락을 즐겼을 것이다. 그리고 배가 불러올 때마다 나를 보며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저 멍청한 남자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좋다고 해벌쭉하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를 조롱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의 미련은 모두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보다 가벼운 거짓이었고 내가 느꼈던 행복은 사기극의 무대장치에 불과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만해. 닥쳐. 더 이상 그 더러운 입 놀리지 마.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10년 넘게 부부였잖아. 애들도 당신을 친아빠로 알고 따르잖아. 피가 뭐 그리 중요해. 키운 정이 더 무서운 거라잖아. 우리 그냥 덮고 살면 안 돼?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죽은 듯이 살게. 아내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키운정이라는 단어가 내 인내심의 마지막 뇌관을 건드렸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이들까지 볼모로 잡고 흥정을 시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나를 친아빠로 알고 따른다는 그 사실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자 저주라는 것을 그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바닥에 나뒹구는 아내를 보며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키운정? 그래, 그 정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당장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거야. 하지만 착각하지 마. 그 정은 이제 증오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집안의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역겨웠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나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광대의 얼굴처럼 보였다. 나는 사진 액자를 떼어내어 바닥에 패대기 쳤다. 유리가 박살나며 행복했던, 아니 행복해 보였던 가짜 가족의 모습이 산산조각 났다. 짐싸. 뭐? 여보, 제발. 2번 말 안 한다. 당장 네 새끼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10분 준다. 그 안에 안 나가면 내가 직접 밖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내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처럼 낮고 섬뜩했다. 아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겁에 질린 아내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갉아먹고 기생해온 혐오스러운 기생충 한 마리일 뿐이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꺼내 거실 한복판에 던졌다. 담아, 당장. 내 호통에 아내는 허겁지겁 아이들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내 심장은 이미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멈췄고 차가운 주차장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복수심 뿐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10분.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10분이 흐르고 있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떡국이 둥지를 부수고 나만의 하늘을 되찾을 것이다. 비록 그 하늘이 잿빛일지라도 거짓된 둥지보다는 나을 테니까.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본질이 천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펼쳐진 여행용 가방 위로 아내의 가식적인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옷가지 몇 벌을 챙겨 넣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을 거실 한복판으로 떠밀었다.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린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그 작은 어깨들이 들썩일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지만 나는 차가운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다. 아내는 아이들의 등 뒤에 숨어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여주인공이라도 된 양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여보, 애들 좀 봐. 당신이 끔찍하게 아끼던 우리 막내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목마 태워주고 뽀뽀하던 그 딸이라고.
당신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이렇게 매정하게 내칠 거야? 10년이야, 10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그 추억이 다 가짜는 아니잖아.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교묘하게 계산된 독화살이었다. 그녀는 내 가장 약한 고리인 부성애를 자극하여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하고 부르는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예전 같았으면 내 심장을 녹이는 봄눈이었겠지만 지금은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처럼 들려왔다. 나는 아이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저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가 아닌 그저 어머니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생명들을 거두어 먹인 어리석은 사육사에 불과했다. 그 잔인한 진실이 내 뇌리를 스칠 때마다 지난 10년간 아이들을 안고 뒹굴며 느꼈던 행복의 기억들이 검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리는 듯한 환통을 느꼈다. 추억? 그래, 그 추억이라는 게 참 무섭지. 나도 방금 전까지는 그 추억 때문에 방설였으니까. 나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선미야, 넌 그 추억을 인질로 삼지 말았어야 했어. 네가 말한 그 10년의 세월 동안 너는 나를 남편이 아니라 네가 밖에서 저지른 추악한 짓들을 덮어줄 멍청한 호구로 봤을 뿐이잖아. 내가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며 행복해할 때 너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니? 이 남자는 제씨도 아닌 줄 모르고 참 잘도 키우네 하며 비웃었겠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도 당신 사랑했어. 정말이야. 사랑? 네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역겨워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닥쳐라. 더 이상 내 집을 네 더러운 거짓말로 오염시키지 마. 나의 호통에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애원은 사라지고 본색을 드러낸 독사의 눈빛이었다. 당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구나? 어떻게 애들 앞에서 이래? 그래, 내가 100번 잘못했다 쳐. 그래도 애들은 죄가 없잖아.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이 밤중에 쫓아내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또다시 아빠 타령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나에게 도덕적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다. 자신은 피해자고 나는 힘없는 처자식을 내쫓는 비정한 가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수작이었다. 그 뻔뻔한 태도에 나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조차 깨끗이 지워버렸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아내 앞에 섰다. 내 그림자가 그녀와 아이들을 덮쳤다. 위압감에 눌린 아내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아빠? 누가 아빠야? 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건 너잖아. 네가 밖에서 뒹굴었던 그놈들한테 가서 아빠 노릇하라고 해. 왜 생판 남인 나한테 아빠의 의무를 강요해?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야. 넌 나를 상대로 10년 동안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거야. 사기꾼이 피해자한테 동정을 바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다. 아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던 헌신적이고 순박했던 남편 김철수는 죽었다는 것을. 시간 다 됐다. 나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바닥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이 가방 안에 그녀의 옷가지와 함께 내 10년의 청춘, 땀,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허상들이 구겨져 들어가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지며 창백한 빛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가. 나는 가방을 복도 밖으로 집어던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가 강제로 뜯겨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제 발로 걸어나가. 여보,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아내는 울며 불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아이들도 덩달아 내 다리에 매달려 아빠 잘못했어요 라며 울부짖었다.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이 내 다리에 닿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 이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나는 평생 의심과 증오라는 지옥불 속에서 타오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도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다. 비록 그 과정이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다. 네가 뿌린 씨앗이다. 네가 거두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아내와 아이들이 복도로 밀려나자마자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잠기는 기계음이 들렸다. 띠리릭, 철컥. 그 소리는 단절이었다. 거짓된 둥지와의 작별이자 기생충 같았던 과거와의 완벽한 차단이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아내의 악에 바친 고함,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문 열어! 문 열라고!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이래?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북적거리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지독한 고요가 밀려왔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꽉 막혀있던 체증이 내려간 듯 깊은 숨이 쉬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남의 자식을 키우느라, 아내의 비위를 맞추느라, 가장의 무게를 견디느라 억눌려 있던 내 심장이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뛰기 시작한 것이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한 척 웃고 있는 두 남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진을 떼어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을 좀먹던 뻐꾸기들은 떠났다. 둥지는 부서졌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폐허가 된 둥지 위에서 나는 다시 나만의 집을 지을 것이다. 거짓 한 점 없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견고한 성을.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이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아마도 경비원이 올라왔거나 제 풀에 지쳐 어디론가 떠난 모양이었다. 나는 거실불을 끄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안도했다. 오늘 밤은 지난 10년 중 가장 외롭지만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법원 앞에 차가운 돌계단을 오르며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가장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마치 내 지난 10년의 먹구름이 거치고 난 뒤의 풍경처럼 투명했다.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묵직한 서류 봉투의 감촉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소장, 그리고 나의 변호사가 완벽한 승리라고 장담했던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친생 부인의 소, 이혼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이 세 가지 칼날이 동시에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소송 과정은 예상대로 진흙탕 싸움이었다.
아내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발악했다. 그녀는 법정에서조차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했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 힘없이 바스러졌다.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찍힌 붉은 도장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진실의 낙인이었다. 세 아이 모두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자 법정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판사조차 믿기 힘들다는 듯 서류와 나를 번갈아 쳐다볼 정도였으니 말이다. 조정 기일에 마주한 아내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한때 나를 쥐락펴락하며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욕망과 허영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초라한 껍데기뿐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했고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보풀인 낡은 카디건이 걸쳐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읍소하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지금 갈 데도 없고 애들 데리고 찜질방 전전하고 있어.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 당신 마음 약하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녀는 또다시 아이들을 앞세워 내 감정에 호소하려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려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내가 흘린 피눈물의 양이 그녀가 흘리는 악어의 눈물보다 훨씬 더 많고 깊다는 사실을.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당신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재결합이 아니라 사기죄로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일 텐데. 나의 냉정한 일가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호사는 옆에서 거들며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나를 기만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산 분할? 어림없는 소리였다. 오히려 그녀는 내가 지난 10년간 아이들에게 쏟아부은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토해내야 할 처지였다. 물론 그녀에게 그럴 돈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었다. 그것이 내 청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으니까. 판결은 싱거울 정도로 명확했다. 이혼 성립,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그리고 피고 아내는 원고 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사봉이 3번 내리쳐지는 그 건조한 타격음이 내게는 지난 10년의 억울함을 씻어내리는 천둥 소리처럼 장엄하게 들려왔다. 법정을 나오자 아내가 나를 쫓아나왔다. 그녀는 내 옷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비켜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허공을 가른 그녀의 손이 애처롭게 떨렸다. 철수 씨, 나 정말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면 죽어. 애들 셋 데리고 어떻게 살아. 제발 전세 보증금이라도 좀 해줘. 응? 글쎄, 그건 애들 진짜 아빠들한테 가서 부탁해보지 그래. 3명이나 되니까 확률도 높겠네. 나는 비수를 꽂듯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아내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거리의 소음 속에 섞여 이내 희미해졌다. 마치 내 인생에서 그녀의 존재가 지워지듯이. 그 길로 나는 부동산에 들러 살던 아파트를 내놓았다. 그 집은 내게 있어 가정이 아니라 거대한 세트장이었다. 뻐꾸기가 알을 낳고 간 오염된 둥지를 미련 없이 처분하고 나는 회사 근처에 조용하고 깨끗한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짐을 정리하면서 나는 아이들의 물건과 아내의 흔적이 묻은 가구들을 모두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
트럭에 실려나가는 그 잡동사니들을 보며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내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함께 실려나가는 것 같았다. 이사 첫날 밤 나는 혼자만의 식탁에 앉아 와인 한 병을 땄다. 안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참치회였다. 결혼 생활 내내 아이들 입에 넣어주느라 아내 눈치 보느라 마음껏 먹어보지 못했던 그 붉은 살점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이 자유의 맛처럼 달콤하고 황홀했다. 스마트폰을 켜니 통장에 입금된 아파트 매매 잔고가 눈에 들어왔다. 빚을 다 갚고도 남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여행사 사이트에 접속해 그동안 꿈만 꿨던 유럽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다. 그리고 백화점에 들러 낡은 양복 대신 내 몸에 딱 맞는 고급 슈트를 한 벌 맞췄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찌들고 지친 가장이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은 남았지만 눈빛만은 20대 청년처럼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물론 가끔은 텅 빈 방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썩은 살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면서 겪는 성장통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은 짓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세상을 마주한다. 비워낸 둥지에는 다시 따스한 햇살이 채워질 것이고 그곳에서 나는 나만을 위한 새로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내 인생의 진정한 봄날은 쉰이 넘은 지금 비로소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저 불빛들을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고생했다, 김철수. 그리고 환영한다, 너의 새로운 인생을. 잔을 비우는 내 목을 떼가 뜨겁게 울렁거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벅차오르는 환희의 전율이었다. 지난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이 해방의 기쁨을 전하고 싶다. 부디 당신의 둥지는 평안하기를. 혹여나 금이 갔더라도 용기 있게 수리하거나 과감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었기를 바라며 펜을 놓는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